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제주에 기항 중인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한 호남 지방에 최고 120mm 안팎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 교사가 일기장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압박에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오늘 오후에 결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은 물론 전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피파 월드컵에서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남미 강호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콜롬비아의 피파 랭킹은 25위로 17위인 우리보다 낮지만 거친 플레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심야에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기항 중인 미국 핵 잠수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기항한 당일 밤 11시 55분쯤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의 기항 이후 기습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에는 서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고 지난 19일 새벽에는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이번 도발은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함 대잠 임무를 수행하는 아나폴리스함은 켄터키함처럼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지만 수적으론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주축을 이룹니다. 그만큼 전략자산이 전개할 때마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북한이 주도해서 끌고 나갔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연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정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의 기념 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외빈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30대 조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로 이어져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일 조 씨의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낮 12시
인천에 사는 조 씨는 택시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간 뒤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신림동으로 이동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조 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신림동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감형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조 씨의 과거 다른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조 씨는 서울 신림동 주점에서 모르는 이들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도 범행 대상은 일면식도 없던 손님과 종업원이었습니다. 조 씨가 발을 밟았다며 말다툼으로 시작해 옆에서 말리던 이들까지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족들은 조 씨가 또다시 사회에 나올까 두렵다며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다른 온라인 이용자의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17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처음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골목에서 누군가 흉기를 휘두른다는 말에 주변의 시민들이 놀라 황급히 대피했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러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멀리서 5명 정도가 칼부림이 났다며 뛰어와 황급히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1시간 넘게 해당 골목과 주변을 순찰하며 CCTV까지 확인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일기장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업무 폭탄과 암흑의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히고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서울 교사노조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숨진 서희초 교사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난리 앞에 쓰인 글자는 가려져 있는데 노조 측은 학생 이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7월 3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2주 전쯤입니다. 교사 노조는 일기장 내용을 보면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 생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이 큰 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노조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당사자입니다. 반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필로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도 여러 명 불러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고인이 쓰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건네받아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초동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3건의 고발이 접수됐다며 제기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회의원 고발장이 3건 접수돼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근 소속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의 동료 교사들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울 서초동의 초등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해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현장 점검은 하루 지연될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최근 꼽는 가장 무서운 단어는 아동학대입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마저 이 툭하면 아동학대를 거론하며 교사를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 지도가 아예 불가능해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 전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폭언을 듣고 교육청 신고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저 경력 교사라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셨고요. 이후 A씨는 자기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엔 2학년 어린이가 손등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데도 아동학대로 몰릴까 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범위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추가된 뒤 교실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부모뿐 아니라 최근엔 어린 학생들마저 교사의 훈계와 충고를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한쪽에 있던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시던데 선생님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 그런데 절반이 넘는 676건이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에서 불기소율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잡은 교편을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내용을 다시 되뇌어줄 때 내가 교사하기 정말 잘했구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어떻게 해야 둘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때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일부 사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권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TN 강민경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 회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원노조 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 방지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치유센터를 두고 교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교원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2학기부터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안심 서비스 시범학교 운영도 추진합니다. 이른바 정체불명 우편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은 있지만 테러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관세청장이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정체불명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가 같거나 비슷한 우편물은 즉시 통관 보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데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른바 스캠 화물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색 결과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주의사항을 알리며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나 해외에서 보냈는데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한 우편물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 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우편물은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우편물에 실제 폭발물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심 사례만 있었지 테러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기 고양시 한 우체국에 폭발물이 든 등기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짓 신고로 판명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이 사는 원룸 밖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항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 오송 군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 본부 관계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관계자 7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진행하던 중 이들에게서 중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차도 통제 기준 미준수와 제방 부실 관리 여부를 입증하는 게 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5분 전 입구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인근 미호강에서 넘친 물이 맹렬한 기세로 지하차도에 쏟아지지만 통제 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미 바퀴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정도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이잖아요. 왜 차량을 막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지하차도 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북도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심 50cm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승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은 지하차도에 높이 10에서 15cm의 물만 들어차도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 수심 50cm면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고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지하차도 특성상 선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마저도 장비 없이 눈대중으로 수심을 판단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센서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봤을 때 50cm면 바퀴 중간 정도 온다. 통상 그렇게 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호천교 공사로 원래 제방을 허물고 임시로 설치한 제방이 무너지기 1시간쯤 전 영상입니다. 단 6명이 동원돼 삽으로 흙을 퍼 포대에 담고 있습니다. 화면 어디서도 중장비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 2시간을 넘긴 데다 불어난 강물에 일부 제방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새벽 4시부터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장비가 보이는 7시 22분 이전까지는 인부 6명이 삽을 들고 지하차도 침수를 부른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붕괴. 기존 둑보다 다소 낮게 지어진 임시제방 높이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역시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루에다가 흙을 500kg 내지 1톤 정도 넣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물보다 더 높게, 계획 홍수위보다도 더 높게 설치해야 되거든. 그렇게 높이 안 했다고요. 예상 밖 폭우와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골든타임 자체가 없었다는 관계기관의 해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상황. 앞으로 본격화할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은 물론 전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도의적, 정치적 비난과 별개로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수습에 중대한 위법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재난 예방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마지막 변론엔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되고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욱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 장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탄핵 심판 결과는 집권 2년차 정부 국정 동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온 여당의 전국 지형도 헌재 판결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 오히려 더 드러났다는 야당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멈추라는 여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료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만 편향적으로 무게를 뒀다는 게 민주당 분석입니다.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안한 3개 노선 가운데 다른 노선에 대한 검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강상면만 선택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국토부의 해명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점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고
애초 원안 대비 강상면안 사업비가 140억 원 늘어난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3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 용역업체 보고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원희룡 장관이 전격 발표한 백지화 선언도 기재부 협의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거라며 전면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반박 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숱한 설명에도 민주당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거짓 선동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압, 사정 공모, 특혜 그 어느 것도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타당성 조사 중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까? 특히 김 여사 일가 땅은 보존 용지인 관리 지역이고 규제 지역에 포함돼 개발이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강상면 종점안뿐 아니라 모든 노선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 노선에서 사업비가 3천억 원이나 늘어난다는 민주당의 지적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출발 지점과 종점 변경에 따른 증액분, 각각 826억 원과 140억 원을 합한 총 증가 사업비는 966억 원인데 예타 결과가 나왔던 때와 대안이 제시됐던 시기,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주장한 수치는 부풀려졌다는 얘긴데 야당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여야 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투자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래 금액을 봤을 때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입법 관련해서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금액이 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간에 또 거래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속에서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수십억을 막 몰아넣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야 이건 뭔가 내부 정보라든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알면서 본인이 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 전체를 보니까 결국 돈 번 사람은 김남국 의원밖에 없네라는 방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 드린 겁니다.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인 어제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시한 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첫 일요일인 6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사는 8월 15일까지 올해 여름철 성수기 3주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391만 8천여 명, 하루 평균 17만 8천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 다음 달 6일은 19만 1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다음 달 6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천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 9천억 원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끝내 가결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번 조치로 경제와 안보 분야 등에서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2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야당 의원들이 법안 투표 직전 퇴장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의 이른바 사법정비 법안은 끝내 가결됐습니다. אם כן, להלן תוצאות ההצבעה, חברי הכנסת, 64 בעד, אין מתנגדים, אין נמנעים. אני קובע כי הצעת חוק יסוד השפיטה תיקון מספר 4 עברה. 이에 따라 앞으로 이스라엘 의회가 표결하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극우 우파 연정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50만 명이 참여한 사법부 무력화 반대 시위가 7달 넘게 이어졌고 의회 앞에서 밤샘 연좌농성까지 벌어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We're here to protect our democracy. We we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go to disobedience.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꼽혔던 이스라엘은 이번 법안 통과로 안보와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법안에 반대한 예비군 수만 명이 복무 거부를 선언하면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전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술국가로 이끈 스타트업 기업 70%는 혼란을 피해 일부 사업을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분열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법 정비를 서두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을 합의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זה יום עצוב, יום של חורבן הבית, יום של שנאת חינם. מסתכל על הקואליציה חוגגת ושואל מה אתם חוגגים? 여기에 법안을 설계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심야 시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55분부터 오늘 새벽 0시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며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열병식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난해 4월 인민군 창건 90주년 경축 야간 열병식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강군의 기상이 열병대오에 역력히 흐릅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은 편집이 눈에 띄는데 지난해 4월 자신들이 개최한 열병식 의미를 되짚어보며 오는 27일 전승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혁명 전통의 빛나는 계승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승절을 앞두고 핵개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다면 열핵전쟁이 수십 번도 더 일어났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경제 파탄의 책임을 미국 등 외부에 떠넘겼습니다.
최근 북한 평양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열병식은 오는 27일 밤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한 만큼 이번 열병식에선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면 직접 연설을 할지, 지난 2월 열병식과 마찬가지로 이번 열병식에도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각종 불합리한 요구는 물론 한 번 싸워보겠느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운영하는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문을 연 뒤로 선생님들의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상담 도중에 학부모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면서 맞짱을 뜨자는 위협을 가했다는 경험을 전했습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은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부모 위원이란 점을 내세우며 무기가 많다는 식의 협박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과 모욕 같은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도 교사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한 뒤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의 말투가 무섭고 공포스러웠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사노조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200건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수사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수업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일단 무혐의가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수개월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교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 불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얼른 개선이 되어서 아동학대 혐의의 특성상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교장과 교육청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를 꼽는 분들이 많다며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으로 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이는 국가적으로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교권이 무너져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나 사회에서 학교 담당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고 서로 보완되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4만 교사 분향소를 찾아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없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누군가 목숨을 잃은 다음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법을 찾으려 하는 만성적 무감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부실 또는 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5개 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일제 압수수색으로 참사 관련 모든 기관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오송 파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지하차도 침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관들은 순찰 차량에서 내부 장치 등 출동 기록 지령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떤 거 위주로만 하시는 건지만 보고를 뭐 말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저희 통상에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오송파출소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인 흥덕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우 대응 관련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112 종합상황실 등에서 관련 자료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정황 확인돼서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검찰 수사본부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에도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사고 발생 전 위험사항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도 압수수색했는데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부실 설치 의혹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관련 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 참고인 조사는 아니지만 수사의 방향을 잡아야 해서 물어보는 거라며 큰 틀에서 보면 조사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재해와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세계팀 17명의 검사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애초 검찰의 수사 대상이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 한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일제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관련 모든 기관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2명이 낸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천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에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2차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등 1,5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9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짜 계약을 맺고 전세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 투자나 깡통 전세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등이 45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차 단속을 통해서 파악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3,806명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1,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 금액은 3,6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다음 달 첫 일요일인 6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6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한산하던 공항 출국장은 날씨가 좋았던 지난 5월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붙이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7년 만에 저희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풀려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실상 코로나에서 회복된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3주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391만여 명, 하루 평균 17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6일은 19만 1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는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다음 달 6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여름철 성수기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86%까지 회복하고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일부 제한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8배 폭증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늘리고 체크인 카운터를 조기 운영하는 등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만 대 규모의 정규 주차장 외에 7천 대를 수용하는 임시 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올여름 성수기를 맞아 혼잡도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전국 14개 공항의 경우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오는 28일에, 김해와 제주공항은 다음 달 13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의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사상 솔로 가수가 핫백에서 1위에 오른 건 같은 팀 멤버인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전국의 세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감각이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협정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룩셈부르크 총리와 뉴질랜드 총독을 잇따라 만납니다. 자비에 베텔 총리 등은 우리 정부가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한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 용안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 등 400여 명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 복구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120여 명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충남 부여군 정동 자왕지구를 찾아 비닐하우스 수리와 폐기작물 걷기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또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앞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오늘 일본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윤헌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오 아스시 군축불확산 과학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두고 호송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상 두 번째 월드컵 16강 진출의 꿈에 도전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11시 남미 강호 콜롬비아와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 25위인 콜롬비아는 17위인 대한민국보다 한 수 아래로 보이지만 강호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안장되는 곳이 국립묘지죠. 국립묘지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인데요.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는데 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2만여 명. 하지만 강원 지역에는 국립묘지가 없습니다. 강원 지역 거주 참전 용사나 국가 유공자들은 사망 후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국립묘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강원 지역 3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덕촌리 일원.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8년까지 이 일대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강원권역 국립호국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안시설 2만 기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6가구, 작은 마을이지만 부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뒤늦게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은 뭐예요? 앉아 설명을 한 번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와서 지금 공사 설명회지 이게 주민 설명입니까?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부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설명회는 연기됐습니다. 아니 마음이 그러시니까 저희가 일단 좀 나중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횡성구는 호국원을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체험하고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견 수렴 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혀 호국원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 일원을 달리며 평화를 기원하는 DMZ 평화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9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DMZ의 생태, 평화적 가치를 체험하고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10월 7일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 임진각 평화놀이를 출발해 통일대교를 건너 민통선 지역인 군내 삼거리를 반환하는 하프 코스와 10km 코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도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특히 오전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오후 늦게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대구는 25도, 강릉은 28.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위 속에 폭염특보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 날씨는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